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야당의 폭주가 국가 위기를 불러왔다며 계엄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쯤 2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고속도로 교각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 67분 동안 자신이 쓴 진술문을 읽어나갔습니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만약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후반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원 끌어내기 같은 의혹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권영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을 한 채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약 2만 자가 적힌 A4 용지 77장 분량 원고를 약 67분간 직접 읽어나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복귀를 전제로 개헌에 나서겠다며 남은 임기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개헌이 되고 분열된 국민이 통합된다면 헌법상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다만 직무 복귀 시 2차 계엄을 시도할 거란 의혹은 일축하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대부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총 48차례에 걸쳐 야당을 언급하는 장시간 비판으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그 독재가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강조한 윤 대통령. 마지막 순간까지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 평화적, 단시간 계엄이었다는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번엔 국회 측의 최후 진술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를 대표해 최후 진술에 나선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은 이 계엄은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이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 진술은 모두가 목격자였다는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헌법적 독재를 꿈꾸는 위험인물로 지목했습니다. 또 계엄 조건과 절차적 정당성 위반, 국회 침탈, 위법 위헌적 포고령, 선관위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5가지 헌법 위반 사유를 통해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복직 시 다시 한번 계엄을 강행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제가 보기에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난 1988년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받은 경험을 토로하면서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헌재에 촉구한 정 위원장은
진술 말미,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습니다. 이어 계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끝으로 41분간 진행된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선 대통령과 국회, 이 당사자뿐 아니라 양측의 대리인단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 주장했고, 이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정 조사가 끝난 뒤 양측은 총 4시간에 걸친 종합변론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며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입니까? 법꾸라지 법비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논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전시사변은 아니었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계엄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입법 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은 충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은 대의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지켜본 정치권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했다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로 심판정을 더럽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표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방청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진정성 있게 설명했다며 설득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그리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그런 고뇌가 진솔하게 잘 나타났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 통합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함께할 것이라며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심리 과정에선 불공정성이 드러났는데 최종 결론은 공정하고 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파렴치한 거짓말로 심판정을 더럽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등 남 탓과 망상으로 일관했다며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절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곤 섬뜩하다며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헌정 질서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파면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이 역사상 최악의 폭군임을 자신의 입으로 실토했다며 파면은 상식이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8번이나 직접 출석하면서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가 유례없는 기록을 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차례 열린 재판에 8번 참석하며 73%의 출석률을 기록했고, 또 재판에 나온 증인 16명의 증언 하나하나까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변론 과정의 주요 기록들을 이혁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11번의 변론 기일 중 8차례나 직접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나온 건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 심판에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작심한 듯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헌정사상 최초로 한 법정에서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면 신문이 벌어질 수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 얼굴을 맞대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대청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이 매우 편향적이라며 한때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내비치며 중대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은 17차례 변론을 진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짧고 7차례 변론 기일을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깁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해드린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이 나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턴 철저한 보안 속에 재판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이후 표결을 거쳐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이상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까지는 앞으로 3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 그리고 결정문 작성입니다. 평의는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해 현재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히고 토론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정치적 논란과 여파가 커질 위험이 있어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변론 기일 도중에도 평의가 수차례 열려 평의 절차가 과거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평의를 여러 번 거친 다음엔 평결에 들어가는데 인용 또는 기각을 각자의 입장대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평결로 결정된 최종 의견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초안은 선고 전까지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선고를 2, 3일 앞두고 선고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에서 선고까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습니다. 다른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번 선고 역시 앞으로 2주 정도 뒤인 3월 둘째 주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죠. 권한대행의 이런 결정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헌재가 어제 전격적으로 일정을 밝힌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면 추가 변론이 열리고 선고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혜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의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지 24일 만입니다. 양측은 지난 10일 열린 추가 변론에서 심판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사를 피청구인이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헌재가 9명 체제로 복귀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생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정문규 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 교수,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합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 본투표가 오늘 양양 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김 군수가 주민 소환투표를 통해 군수직을 상실하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가결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겠다며 항소한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는데요. 최종 선고는 다음 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재명 대표 대권 행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5차 공판에서는 형량을 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겸임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피고인 신문, 그리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재판 출석에서 말을 아꼈던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만간 결심 공판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과 관련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검찰과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이 대표 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까지 한 달이 걸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이후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열린 내란 청문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투기의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야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진보 성향의 판사를 찾아가 영장을 청구했다며 다시 한번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나온 오동훈 공수처장은 주소에 따른 것일 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 영장 쇼핑 의혹의 핵심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 서부지법의 청구에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통령 영장 허가해줄 진보 성향 판사 찾아가지고 영장 쇼핑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직접적 타켓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관저가 서울 용산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범죄지가 전부 다 지금 여의도 또는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서부법원의 관할이 있고.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고도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을 두곤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건 인정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 관련 영장을 주거지에 따른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중앙에 계속 청구해 왔으면은 사건별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다소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은 그 뒤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서부법원, 동부법원 이렇게 나누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한편 어제 청문회에서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와 검찰을 향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지 않고 경호처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 행렬이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경호차인 캐딜락 차량도 보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이 재판을 위해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로 이동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비화폰 의혹 제기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비화폰 관리 핵심에 있는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한 걸 문제 삼으면서 계엄 수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검찰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폰이 비화폰의 서버가 내란의 블랙박스 아니에요? 그거는 별건 수사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별건이라도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의 문자가 명태균 씨를 감시하라는 지시였을 수 있다는 의혹도 부각했습니다. 2달간 가동된 국회 내란특위가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의 원인 규명 등 당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을지 결과 보고서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중요한 통화 녹취를 검찰이 알고도 뭉갰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전화로 누군가를 밀어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예, 사모님.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이어 김 여사는 당시 윤핵관으로 불리던 인사들이 공천을 반대하고 있지만 잘 될 거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은 앞서 이 통화가 있기 전 이뤄진 당시 윤 당선인과 명 씨 사이 통화 녹취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민주당은 수사 단계에서 이를 인지했을 검찰이 그동안 사건을 뭉갰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성목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거나 다름없다며 대선용 악법이다 못을 박았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 처리 압박에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 건의로 맞섰습니다.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라 당연히 제2요구권 행사하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공천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정당 정치 근본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는 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유력 대권 주자들은 물론 여권 전체를 겨냥한 아니면 말고식 대선용 악법이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명태균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친한계조차 관련 특검법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 여권 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엔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입장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첫 번째 정계 복귀 메시지를 낼 걸로 보입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에 밀려 당대표에서 물러난 지 2달 만에 정계 복귀 시사입니다. 이후 자서전 출간 일정까지 알려지면서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서전 출간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공교롭게 겹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정계 복귀 첫 메시지입니다. 지난 총선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맞섰던 여당 사령탑의 존재감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것이었죠. 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여당의 대야 전략인 반 이재명 여론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친한계 한 인사는 한 전 대표의 복귀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쯤으로 예상된다면서 복귀 방식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다리를 만들던 공사 현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인부 10명이 아래로 떨어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김영현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공사 중인 교각 아래 도로를 통과합니다. 잠시 뒤 교각과 교각 사이 대들보 역할을 하는 김빔이 V자를 그리며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찍힌 CCTV는 더 선명합니다. 다리 한쪽 끝부분이 희뿌연 연기와 함께 휘어지더니 엿가락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6개의 빔들이 무너져 바닥으로 내려앉는 데는 불과 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종 포청 고속도로의 천안 안성 구간 다리 공사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각 위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콘크리트 잔해와 철근이 뒤엉켜 있어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꽝 하면서 소리 엄청 컸어요. 대여섯 명 이렇게 위에 걸어다니는, 저 여기서 일하니까 보이거든요.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주택들이 있었지만 파편이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사고는 높이가 무려 50m가 넘는 다리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각과 교각을 잇는 공사 중 고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전민석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사고 직전 현장에선 거더로 불리는 빔 6개를 교각 사이에 얹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빔은 교각 사이에 놓여 아스팔트 도로판을 떠받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빔을 제자리에 놓는 장비인 런처가 뒤로 빠지려던 순간 빔이 V자로 꺾이는 동시에 도미노처럼 차례로 주저앉으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파란색 장비가 런처인데 사고로 뒤틀린 채 교각 위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습니다. 현장의 공사 방식은 DR 거더 런칭 공법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각이 높아 크레인으로 거더를 위로 들어 올리기 어려운 공사 현장에서 런처를 이용해 거더를 옆으로 밀어내며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사고 현장 역시 50m가 넘는 높이여서 거더 런칭 공법이 채택됐습니다. 거더 설치는 교량 건설에서 가장 위험하고 민감한 작업으로 꼽힙니다.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더를 뒤로 당겨버린 거예요. 거더는 그저 50cm 전후밖에 안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뒤로 빠져버리면 밑으로 뚝 떨어지죠. 현장 작업자가 런처 운전자에게 거더 분리 상태를 정확히 전달했는지 소통 오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 작업자 대부분이 숨지거나 크게 다쳐 사고 경위 파악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사고가 난 뒤 공사 책임자인 현대 엔지니어링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 원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장 책임자가 돌연 자취를 감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망치듯 자리를 떴는데 이 공사 책임자를 윤기란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시공사이자 주관사는 현대 엔지니어링. 어제 사고가 난 세종에서 안성 구간은 2019년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붕괴 사고 후 시공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소방 브리핑에선 현대 엔지니어링 측 관계자가 나와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시공사 관계자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니 아까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계셨는데 황급히 브리핑 자리를 뜨는 시공사 관계자를 MBN 취재진이 따라가 봤습니다. 봤는데 왜 그냥 가셨어요? 선생님, 그 본사에서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항의가 계속되자 현대 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관계자를 여러 기관에서 불러 부득이 자리를 떠야 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측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고 이번 달 초에도 본사 차원의 대규모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뒤늦게 설명했습니다. 시공사의 이 같은 설명에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는 제2 에코 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 파크, 대전엔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인데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입니다. 안덕금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금 장관은 오늘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관료와 주요 의원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 동안 미국 상무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대방건설에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방건설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삿짐 소파와 함께 고양이가 배달됐다면 믿으시겠나요? 반려동물인 고양이가 사라졌다가 소파와 함께 돌아왔다는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 사는 이 가족은 최근 워싱턴주를 떠나 콜로라도주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애타게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다행히도 3주 뒤 이삿짐으로 포장해둔 소파와 함께 고양이가 돌아왔습니다. 이사할 때 고양이가 소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고양이는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가위를 들고 가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황당한 물건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 걸까요? 가위로 가발 머리카락을 자르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안에서는 하얀색 덩어리들이 발견됐는데요.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을 가발 안에 넣어 네덜란드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마약 단속이 까다로워지자 기상천외한 범행을 시도한 건데요. 단속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빙하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빙하 속에서는 자연이 만든 얼음 동굴도 발견됐는데요. 스위스로 가봅니다. 하얀 설원을 걸어가다 보니 얼음 동굴이 나옵니다.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작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너무나 아름답다며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녹고 있는 빙하를 볼 수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알프스 빙하의 80%가 2100년이 되면 사라진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얼음 동굴을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고령화 시대, 나이를 드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도 유쾌하진 않은 일로 여겨지죠. 그래서 누구나 이 노화를 늦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통념을 깨고 싱그러운 젊음보다도 멋진 주름을 만들어가는 여성들을 담은 작품들이 문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사 한 번에 젊고 아름답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지만 유지기한은 단 일주일. 여성의 노화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파격적인 설정으로 그려낸 영화 서브스턴스가 5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 흥행과 함께 나이 든 채로도 충분히 즐거운 여성의 삶을 담은 이야기들도 등장했습니다. 부록부터 60까지의 여성 9명이 노화를 만끽하는 일상을 담아낸 우리 나이 드는 존재의 저자 정수윤 씨가 요즘 빠져있는 건 수영. 자신의 육체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40대가 되어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 몸의 세포들이 좀 반짝반짝 살아난다? 그런 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 그러면 늙는다는 것도 두려워지지 않게 된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까막 눈으로 살아온 할머니들의 도전을 담은 실화 기반 뮤지컬도 인기입니다. 우리는 다시나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문해학교에서 처음 배운 한글로 시를 쓰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이 동년배 관객의 심금을 울립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처음에는 창피하고 뭐 해서
그거를 뭐 했는데 이게 숨길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해요. 평상시에 할머니들의 이미지는 좀 늙어가고 혼자 외로워하거나 그럴 줄 알았었는데 하루하루 너무 즐겁고 유쾌하게 사시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창작 뮤지컬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들은 오는 27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MBN 뉴스 신가현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실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사가역 인근 인도에서 50대 경찰관이 흉기로 위협하던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찰관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협상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아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리빙 전시회 2025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는 2025 생활백서, 삶의 낭만을 주제로 행복이 더 커지는 생활 속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5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신 리빙 트렌드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볼에 닿는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상 1.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오늘은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와 전북의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오후에는 전남과 경북, 밤에는 제주도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와 전남 동부,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꺼진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1도, 부산은 3.5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 10도, 대구와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와 글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